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오늘도 거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증거로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한 감찰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특감반에서 첩보 수집을 지시한 적이 없었고 대검에 넘긴 이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이번 주 시작되지만 자칫 빈손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과 유치원 3법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차가 커 이번에 처리가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이 된 보일러 급기관 내부에서 벌집이 발견돼 사고 당시 산소가 들어가는 걸 방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돼 일산화탄소 수치가 높아졌다는 건데 일단 경찰은 보일러에 대한 부실한 시공과 관리가 근본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근처 해변에서 쓰나미가 발생해 200명 가까이 숨지고 7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근 화산이 여러 차례 분화하면서 해저 산사태를 일으켜 쓰나미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기 알바나 고액 알바라는 소셜미디어 공고를 보고 취업하러 갔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고 호소하는 이들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올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들 범죄 조직은 20, 30대 취업준비생뿐 아니라 10대 청소년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주말 동안 포근했던 날씨가 끝나고 본격적인 새밑 한파가 시작된 오늘, 정치권에서도 하루 종일 냉랭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추가 폭로를 내놨고 또 맞으며 가겠다.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바꾼 소셜미디어 프로필에서 엿볼 수 있듯이 청와대는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과 유치원 3법 등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을 놓고도 여야는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먼저 특감반 의혹을 둘러싼 공방 소식 김태영 기자가 전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의 첩보 목록입니다. 지난해 7월 24일 박용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리 첩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문서 하단에는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의 자필 서명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공기관도 아니고 그 센터장도 민간인 신분입니다. 국정농단의 냄새가 풀풀 나는 첩보다 하면서 무척이나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이인걸 반장이 직접 결재했기 때문에 김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이란 해명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정부는 사찰 DNA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 DNA까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감반을 관리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특감반장이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바 전혀 없고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JTBC와 통화에서 김 수사관이 청와대 들어오기 전 이미 갖고 있던 첩보였고 보고받자마자 검찰에 이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당 기관은 정부 출연금이 들어간 공공적 성격인 만큼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넘겼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또 이인걸 전 반장이 목록에 서명한 것, 김 수사관이 검찰 승진 심사에 실적으로 내겠다고 해 사실 확인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번 주 시작될 임시국회를 앞두고도 오늘 여야 간의 신경전 펼쳐졌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과 또 유치원법 처리를 놓고도 의견차가 지금 큰 상태인데요. 이러다가 올해 마지막 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재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유치원법 일단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올해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불투명합니다. 달력을 봐도 남은 날짜가 며칠 안 됩니다. 이 남은 날짜 2018년이 이제 8회가 남아 있는데 예. 법안 처리할 국회 본회의는 27일 목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흘 동안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 내일 일정이 중요합니다. 내일 이 국회 교육위원회가 유치원법을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위험의 외주화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내일도 합의점 못 찾으면 연내 처리는 정말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데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먼저 유치원법은 지금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유치원법은 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처리, 그러니까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의 돈 관리가 투명하지 못하니 이 국가가 다 관리를 해야 한다. 국가 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원금만 국가가 관리를 하고 이 학부모 분담금 같은 것들은 학원이 이 유치원이 알아서 하도록 자율관리하자, 이원화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대립하는 와중에 걸림돌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교육부가 이 유치원의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가 예. 한국당이 크게 반발을 했었는데 목요일 회의 때 여야가 이 문제로 크게 충돌을 했습니다.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예. 비공개 회의인데 저렇게 밖으로 다 들릴 정도로 여야가 충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당 주장은 이 정부 시행령 낼 거면 뭐하러 법안을 만드느냐 이렇게 불만을 낸 것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니 한국당도 이 회계 처리 국가 회계 처리 의무화하는 법안 내지 않았느냐 뭐가 불만이냐 이렇게 부딪힌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이 도와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패스트 트랙을 통한 처리도 거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 트랙이 뭔지도 좀 짚어봐야 되겠네요. 네, 2012년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도입이 된 것입니다. 이 합의가 안 될 것 같은 법안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해서 이 국회 논의 기간 330일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 다만 바른미래당이 이 국회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도록 도와줘야 하고요. 또 330일이란 기간 때문에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패스트 트랙이라는 말이 330일이나 걸린다 그러면은 그 이름이 좀 무색하기도 하군요. 자, 이번에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부분을 좀 볼까요? 지금 이 부분은 어디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고 김용균 씨 같은 비극 더 이상 없게 하자. 또 위험한 일을 이 하청업체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는 고리를 끊어내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인데 정부 제출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내용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험한 일은 하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처벌 수위나 위험한 작업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놓고 조금 논란이 있고요. 한국당 예.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규제다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두 주요 법안 모두 이견이 상당히 큰 상황이군요. 자, 그러면 우려됐던 대로 12월 국회 결국 빈손으로 끝나게 되겠습니까? 12월 임시국회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야가 서로 기대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인데 이 17일에 임시국회 문 열 때 여야 원내대표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때 이렇게 나란히 서 있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법 같은 민생법안 처리 기대하고 있었고 예. 한국당은 그동안 집중했던 채용비리 국정조사 기대하고 있었고요. 바른미래당은 단식까지 하면서 요구했었던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죠. 예. 이런 만큼 12월 임시국회가 뭔가 이 결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다른 동상이몽 속에서도 여야 간의 주고받기가 또 이뤄지게 될 것이고 결국엔 여야 지도부 조율이 관건입니다. 예. 내일 3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 결과를 또 잘 지켜봐야지 되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예,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어제 열린 재단 송년 행사에서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최근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고 또 유튜브 같은 온라인 여론전에서 보수 진영에 다소 밀리자 직접 나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본격적인 정계 복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을 직접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그냥 의용지식인 은퇴 비슷하게 했는데 여기서는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특히 진보 진영을 겨냥한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지성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혹세무민하는 보도들이 넘쳐나고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여론전에서 진보 진영이 밀리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한 달여 전 유튜브 채널 씀을 만들었지만 구독자 수가 1만 8천 명에 그칩니다. 반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튜브 채널은 개설 나흘 만에 구독자가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라고 그러대요. 예. 그래서 다 한번 정복해볼까 그렇게. 예. 유 이사장은 지난 19일 비공개로 열린 노무현재단 홈커밍데이 행사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을 위해 100억 원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본격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송년 행사에선 정계 복귀설을 일축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식시장에서 유시민 테마주가 엄청 떠요. 대선 테마주로. 그거 다 사기예요. 저를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JTBC 신진혜입니다. 오는 26일 열리는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앞두고 오늘 우리 측 선발대 14명이 북측 개성 인근 판문역을 방문한 뒤 돌아왔습니다. 이들 실무진은 북측 관계자들과 착공식 세부 일정을 논의했는데 내일도 방북해 준비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또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술라웨시 섬에서 2천 명이 목숨을 잃은 지 3개월 만입니다. 지금까지 최소 222명이 숨졌고 800명 넘게 다쳤는데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공연 무대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쓰나미가 해변가에 있던 공연장을 덮친 겁니다. 놀란 주민들은 높은 곳을 찾아 무작정 뛰어갑니다. Terus anak saya nutup pintu dari pantai, udah nggak tahu kemana saya tidur pokoknya. Cuma saya ini tangan terasa rada sakit, cuma kena benturan apa nggak tahu. 현지 시간으로 22일 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근처에 3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쓰나미가 있기 직전 순다 해협 인근에 아나크라카타우 화산섬이 4번 이상 분화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이 영향으로 바다 밑에서 산사태가 나 작은 쓰나미들이 발생했다며 좁은 만에서 충격이 증폭돼 파도의 높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만조로 해수면이 높아진 것도 피해를 키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습니다. 대지진과 쓰나미로 2004년에는 수마트라 섬 등에서 12만 명이 숨졌고 지난 9월에도 술라웨시 섬 등에서 2천 명이 숨졌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인 관광객 7명이 현지에 있었지만 안전한 곳으로 피해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 소식입니다. 당시 보일러 급기관, 그러니까 바깥에서 산소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이 안에 벌집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벌집이 산소 공급을 막아 보일러가 불완전 연소를 했고 진동도 커져 연통이 빠졌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가 규정대로 제대로 설치돼 있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경찰도 이 부분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펜션의 보일러 급기관입니다. 외부에서 산소를 보일러 내부로 빨아들여 연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곳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불완전 연소 상태가 됩니다. 일산화탄소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배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급기관이 벌집으로 막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 유입량이 적어지면 보일러 버너 부근에서 폭발하듯이 연소되기 때문에 보일러 진동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일러 진동이 커져 연통이 빠졌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배기관에 실리콘과 조임쇠 처리가 규정대로 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부실 시공이나 안일한 관리 감독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대목입니다. 강릉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학생 한 명은 어제 상태가 나아져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일반 병실에 있던 2명은 식사도 가능해 조만간 퇴원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나머지 3명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다크웹,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져서 이런 생소한 이름까지 붙은 인터넷망입니다.
추적도 안 되고 익명성도 보장되다 보니 마약이나 아동음란물, 각종 불법 거래에 쓰이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번에 처음으로 여기에 사이트를 만들어 수십 차례 마약 거래를 알선한 운영자를 붙잡고 사이트도 폐쇄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불법적인 거래에 자주 이용되는 걸로 지목된 인터넷 브라우저입니다. 일반 인터넷과 달리 주소와 접속 기록 등이 추적되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이른바 다크웹에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39살 신모 씨는 올해 3월 여기에 마약 판매 사이트를 만들어 지난달까지 필로폰 등 마약 거래를 50차례 알선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재배한 마약 등을 이 사이트에서 판 판매자 11명도 함께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사이트 주소가 오갔고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가 거래에 사용됐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온라인 마약 거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마약 이런 데는 다 비공개 페이지여서 실제 주소를 모르면 그 주소가 뭔지도 알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어요. 주소를 알지 못하면 그 서버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다크웹은 해외에서도 총기나 아동 음란물 등의 불법 거래에 악용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적발된 사이트를 폐쇄하고 범죄 수익 1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오늘 새벽 광주에 있는 한 이용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금방 꺼졌는데 60대 업주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입안에서 구겨진 카드 전표 등이 발견돼 경찰은 누군가 살해를 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건물 밖으로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광주광역시 도암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이용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8분 만에 꺼졌지만 업소주인 63살 조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 씨의 입안에는 구겨진 카드 전표 2장과 소형 제습제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입안에 그을음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불이 나기 전 이미 숨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이 졸린 흔적도 발견돼 누군가 조 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걸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업소는 이용원 간판을 내걸고 퇴폐 영업을 해오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한 도로에서는 어젯밤 8시 20분쯤 BMW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도착한 순찰차를 뒤따르던 승합차가 추돌했고 옆차로로 달려오던 차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금속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직원 67살 오모 씨가 얼굴을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너를 사용한 뒤 실내에 유증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커피포트를 켰다가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2달 만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새벽 울산 남구에서 31살 백모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차량 5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백 씨는 차에서 내려 달아나다 피해 운전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백 씨를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들면서 찬바람 불며 쌀쌀했지만 덕분에 며칠 만에 미세먼지 걱정은 덜 수 있었던 휴일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지만 크리스마스인 모레는 평년 기온을 찾을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대기질도 양호할 전망이라 걱정했던 옐로 크리스마스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시작 신호에 맞춰 하나둘 스케이트장에 들어섭니다. 새로 걸음마를 배우는 기분으로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얼음을 지칩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개장 하루 만에 초미세먼지 때문에 문을 닫았다가 또 하루 만에 다시 연 겁니다. 모처럼 미세먼지 없는 새파란 하늘 아래 얼음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국 내륙의 중심을 둔 대륙 고기압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오염물질을 쓸어갔습니다. 숨쉬기는 한결 좋아졌지만 내일 아침엔 또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진 영하 7도, 강원 철원과 대관령은 영하 1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5도가량 내려가 춥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하루 만에 누그러져
크리스마스인 모레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중부 북부 지역엔 밤에 눈발이 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옐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찬바람 덕분에 대기 상태는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환경부가 다음 달 2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등 환경 관련 회의를 잇따라 열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그동안 중국 정부의 반대로 미뤄졌던 동북아 미세먼지 공동연구 보고서 작성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8일 환경부는 업무 보고에서 내년엔 더 적극적으로 대중국 미세먼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에 보면 고액 알바나 단기 알바 구한다는 광고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칫 연락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큽니다. 알바라고 해놓고서는 자금을 전달하거나 본인 명의 통장을 빌려주는 언뜻 간단해 보이는 일을 시키는데 이게 다 심각한 범법 행위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도 위험한 일은 외주화시키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정혜성 기자가 이런 일에 연루됐던 이들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인천공항 입국장.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찰이 필리핀에서 붙잡힌 보이스피싱 조직원 21명을 국내로 송환한 겁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만난 조직원 박모 씨의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전화기 다 압수하고 여권 압수한 다음에 현지 핸드폰 하나씩 주고서 전화하라고. 일주일 동안 두드려 맞았대요. 한 달 정도 버티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콜을 몇 번 했고. 인터넷에서 카지노 프런트 알바 공고를 보고 필리핀으로 건너갔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붙잡혀 강제로 일했다는 겁니다. 피해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기회를 찾아서 간 건데 가족 입장에서 보자면 왜냐하면 지금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시간 다 뺏기고 말도 안 되게 지금 범죄자가 된 거잖아요. 박 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다 3개월 만에 빠져나왔다는 이들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대본을 보여주고요. 그거를 외우게 해요. 진짜 감금당하고 협박당하고. 하지만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중 탈출을 시도하고 조직의 강제적 관리 실태를 밝힌 건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행동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조직이 구직자들을 노리는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직자들에게 자금 전달책, 통장 대여 등 적발되기 쉬운 일을 맡깁니다. 30대 김모 씨가 카지노 일당 100만 원이라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보고 마카오로 건너간 건 지난달 30일. 김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엔 조직의 수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통장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카지노 칩 대리 구매 일이라면서 사업자 등록증까지 보여줍니다. 김 씨가 위험한 일이 아니냐고 묻자 아무 문제 없이 200명이 일하고 있다고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김 씨 통장으로 1,000만 원에서 2,200만 원씩 총 4억 원이 들어옵니다. 4시간 만입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자 조직이 실제로 시킨 건 현지 보석상에서 시계로 바꾸는 것.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들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로 이체하라는 지시까지 이어집니다. 김 씨는 하루 만에 한국으로 빠져나왔지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마다 점점 규모가 커져서요. 예년에는 2천억 원을 밑돌았던 피해 규모가 올 들어 10월까지 3,340억 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법도 교묘해지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구직자뿐 아니라 10대 청소년에까지 범죄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했다고 해도 또 단순한 일만 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이주찬 기자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일자리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검색했습니다. 성별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월 30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한다거나 해외 카지노에서 환전만 해주면 환전액의 4%를 수수료로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보이스피싱 조직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에 올린 광고 글입니다.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입니다.
알바를 미끼로 청소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내국인 비율이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경찰청은 이 가운데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고 최근에는 10대 청소년들까지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단순 가담자들도 엄벌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현금 인출 등 단순 가담자인 경우나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현행법상 사기죄 공범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4년) 전 통신사 콜센터 상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고객의 갑질과 회사의 실적 강요 실태를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 측은 상담사가 감정 조절에 취약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4년 만에 서울질병판정위원회가 이 사건을 산재로 판정했습니다. 회사가 상담사를 보호하지 않는 등 상담사의 죽음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슈플러스 이호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LG U+ 전북지역 고객센터 상담사 30살 이모 씨가 자신의 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LG U+ 고객센터 팀장이었던 이 씨는 같은 해 4월 6시간 동안 전화를 한 고객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고객이 여보세요 하다가 말 없으면은 그냥 계속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서로. 뭐 고객은 뭐 다른 걸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가끔 이제 소리가 나면은 고객님 뭐 또 얘기하다 또 아무 것도 없으면은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고객이 무릎을 꿇라고 해 당시 센터 측 지시로 해당 고객이 살던 대구까지 2차례 사과하러 갔지만 결국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회사를 나가라고 요구하는 고객에 시달리다 결국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5개월 뒤 경제적 어려움에 고객센터에 재입사했고 이후 일주일 만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동청에 고발합니다로 시작하는 당시 이 씨 유서에는 회사의 실적 압박과 이에 대한 심적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거리에 지나가다가도 젊은 사람 보면 우리 아들 같고 여태까지 30살 먹더라까지 손가락질 안 받고 컸어요. 손가락질 한 번 안 받고 컸어요. 얘가 그렇게 착했어요. 2년여 뒤인 2017년 1월 같은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여고생이 또다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이 씨 유족들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사측은 이 씨가 애초 감정 조절이 취약했다며 회사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서울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회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상담사를 보호하지 않은 채 민원 해결에만 신경을 쓰는 등 이 씨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또 이 씨가 재입사한 뒤 달라지지 않은 업무 환경 속에서 이전에 느꼈던 스트레스를 다시 경험할 때 고통의 크기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고객 응대 근로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상의 해고 독촉, 소위 말하는 그 고객에 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공감을 하신 것 같고요. 장시간 노동과 실적 압박으로 매년 50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 끊고 있지만 지난 3년 동안 산재로 승인된 건 43건에 불과합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흔히 공익이라고 부르는 사회복무요원들은 현역 입대하는 대신 공공기관에서 근무해왔죠. 3년 넘게 근무지를 배정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병역이 면제되는데 지금 이 인원이 11,000명 정도 됩니다. 10,000명 넘게 무더기로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이런 상황. 매년 입영 대상자 수를 관리하는 정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인데 그냥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병역 신체 검사에서 사급을 받으면 현역 입대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3급까진 현역, 5급부터는 사실상 면제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도 공공기관에 3년 넘게 배치를 받지 못한 11,000명의 소집이 해제됩니다. 실제 복무를 하지 않고 병역이 면제되는 겁니다. 면제자 수는 2016년 10여 명에서 올해 2,300여 명으로 늘었고 내년엔 4배 넘게 급증합니다. 1992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남성 인구가 연 36에서 38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현역병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입대할 사람이 늘어나 일시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많아진 겁니다. 이번 달 기준 배치를 기다리는 사회복무요원은 5만 8천 명. 하지만 내년 공공기관에 배치되는 건 3만 5천 명뿐입니다. 이런 공백은 매년 입영 대상자 수를 관리하는 정부가 최소 수년 전부터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고 있다 무더기 병역 면제가 쏟아져 현역병들의 상실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도 배치를 기다리는 동안 취업과 유학 등의 제한을 받아 피해는 양쪽으로 생겼습니다. 정부는 내년 347억 원을 새로 투입해 경찰서, 소방서 등의 사회복무요원 5,5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15,00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가 배치가 이뤄지면 2021년부터 면제자가 줄고 2022년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관계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죠. 특히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어도나 독도 일대에선 우리 해군이 이지스함과 해상 초계기를 투입해 경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긴장감이 흐르는 이어도 일대를 1박 2일간 동행 취재했습니다. 레이더망에 가상의 적 항공기가 나타납니다. 훈련, 총원, 전투배치, 훈련. 조타수의 손끝에선 긴장감이 느껴지고 적 항공기를 추적하는 손놀림은 빨라집니다. 제주 마라도 남서쪽 149km 지점 이어도로 향하는 바닷길. 20층 아파트 한 동 크기의 세종대왕함의 승조원 280명이 전투준비태세에 돌입하는 순간입니다. 해군 최초의 이지스함으로 취역 10년을 맞은 세종대왕함은 360도 전방위 감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함정엔 이와 같은 스파이 레이더가 마름모 모양으로 사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항공기나 미사일 등 공중을 날아다니는 표적을 감시하고 추적하는데 여기 이 모니터를 통해서 1000km까지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합니다. 이튿날 동틀 무렵 도착한 이어도엔 우리 정부가 세운 해양과학기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데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긴장 상태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중국 정찰기는 이어도와 제주도 사이 해역을 올해 들어서만 7차례 침범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며 우리 바다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해군은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해상 초계기 16대도 투입해 남한 육지 면적의 3배가 넘는 30만 제곱킬로미터를 1년 365일 감시하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대형 패스트푸드점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무인 시스템이 언제부턴간 동네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무인 화바람이 골목 상권에까지 불고 있는 건데요. 주인은 인건비를 아낄 수 있고 손님도 편해서 좋을 수 있지만 당연히 그만큼 일자리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인데 직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인 카페로 운영돼 자그마한 결제기기와 캡슐 커피 머신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닫고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장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많이 절약할 수 있고 다른 일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시간들이 또 열리죠. 경기도 일산의 한 마트 안에선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줍니다. 아메리카노부터 카페라떼까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대기 시간도 짧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편리하긴 한 것 같아요. 대형 패스트푸드점에서 시작된 무인화 바람이 점차 골목 상권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그만큼 일자리를 무인 기기에 내주고 있는 셈입니다. LG경제연구원은 숙박과 음식점업 취업자의 59%가 앞으로 무인 시스템 등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무인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골목 상권도 일자리 감소와 대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 만든 크루즈 터미널이 이용자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 검토 없이 무작정 터미널부터 지은 게 문제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400억 원 가까이 들여 지난해 9월 강원도 속초항에 건립된 국제 크루즈 터미널입니다. 입출국장 문은 닫혀 있고 로비는 텅 비었습니다. 러시아를 거쳐 중국 훈춘을 오가는 여객선사가 사업을 포기한 탓입니다. 여기에 올 들어 고작 3차례 입항 실적만 있는 크루즈 사업의 부진도 한몫했습니다. 중국이란 자체가 큰 시장이 문 안 여니까. 경남 창원시가 2013년 마산항에 지은 크루즈 터미널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700톤급 크루즈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난해 2월 적자를 이유로 돌연 폐업한 뒤 2년 가까이 방치됐습니다. 화장실만 그냥 개방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함부로 막 하고 해가지고. 이후에도 3차례 사업자를 모집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지역 경기를 살리겠다는 단체장의 약속은 공연불이 된 지 오래입니다. 공약할 때는 장밋빛 청사진으로서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완전 동떨어진. 관광 인프라 부족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도 무턱대고 터미널부터 짓는 게 문제입니다. 수요 조사를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운영해 놓고 보자 하는. 전문가들은 해양 관광이 좀 더 활성화될 때까지 크루즈 사업에 섣불리 나서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부화하기 전에 달걀의 성별을 알아내는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던 수컷 병아리 도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매년 독일에서만 수컷 병아리 4,500만 마리가 부화하자마자 질식사하거나 분쇄기에 갈려 다른 동물의 사료로 쓰였습니다. 알을 낳지 못하는 데다 성장 속도가 느려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살된 수컷 병아리는 전 세계에서 연간 40억에서 60억 마리에 달하는 걸로 추산됩니다.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셀레그트라는 회사와 라이프치히대 연구팀이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암수의 호르몬이 다르다는 데 착안해 레이저빔으로 달걀 껍데기에 0.3mm의 구멍을 뚫은 뒤 내부 유기체를 뽑아 검사했습니다. 임신 테스트처럼 시험지의 색깔이 변하는데 수종 후 9일 만에 감별이 가능합니다. 정확도가 98.5%에 이른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관련 특허도 취득했고 양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 제작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Eigentlich könnte ich sagen, es ist nun das Ei des Kolumbus wirklich erfunden worden und ich denke, das wird auch ein guter Exportartikel sein. 성별 감별 결과 수컷이면 달걀로 판매하면 됩니다. 지난달엔 수컷으로 판명이 난 첫 달걀이 베를린 슈퍼마켓에 진열됐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GTX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이게 경기 트레인 익스프레스냐 아니면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냐 이름부터 오락가락했던 이 열차는 이번 3기 신도시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은요, 영국의 크로스레일이나 프랑스의 아리알 등 이 도심을 관통하는 광역 급행열차는 정체를 해소하고 통근 수요를 해소하는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GTX는 이를 벤치마크해서요, 일산과 강남을 30분대로 연결할 수단으로 9년 전에 처음 계획이 됐습니다. 이미 지하시설이 복잡하게 들어서 있는 시내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지하 40m 땅속을 깊게 파는 대심도 방식을 택했고요. 그래서 한 노선의 예상 사업비가 5조 원이 넘을 정도로 커지자 이번에는 짓고 나서도 과연 수익이 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노선들을 보면서 또 다른 중요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 더 비대해진 수도권이 그렇지 않아도 지역별로 불균형한 우리 경제에 블랙홀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신도시가 건설이 되고 그래서 서울 집값을 잡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더라도 아마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고 달릴지도 모를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GTX였습니다. 시민단체가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영사 한국서부발전 대표를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한국서부발전이 비용 3억 원을 이유로 설비 개선 요구를 28차례나 묵살했고 숨진 김 씨에게 제대로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오던 대한항공 비행기가 기체 결함으로 홍콩에 비상 착륙해 200명 넘는 승객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전 베트남 호치민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이 항공기는 전력 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겨 기내에 불이 안 들어오고 음식을 데울 수 없자 홍콩에 착륙해 정비를 받았습니다. 항공기는 예정보다 4시간 40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체감온도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수상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진 한 호수에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최근 사흘 동안 죽은 물고기 55톤을 수거했고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정복입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계속 두 글자 키워드군요. 네, 오늘은 첫 키워드만 두 글자인데요.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소개했지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앞으로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을 하겠다면서 이 정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제가 그냥 의용지식인 은퇴 비슷하게 했는데 여기서는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팟캐스트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라고 그러대요. 예. 그래서 다 한번 정복해볼까. 예, 유튜브를 정복하겠다 이런 표현을 쓴 거군요. 그런데 원래 뭐 유시민 이사장은 뭐 워낙에 요즘 행보에 관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게 또 뉴스가 되기도 하는데 과거에 방송, 인터넷 방송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 2014년부터 약 2년간 팟캐스트 방송 한 바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자료 가져왔는데 노유진의 정치카페라는 이름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고 노회찬 의원과 유시민 이사장 그리고 진중권 교수와 함께 이렇게 정의당원 3명이 함께 진행을 해서 야권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었고요. 이후에는 JTBC 썰전에서 올해 6월까지 이처럼 자신이 진보 어용 지식인이다 이렇게 자처하면서 방송을 해오다가 하차한 바 있었습니다. 예, 그랬죠. 많이들 다 기억을 하실 텐데 또 요즘 그런데 보면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 보수층에서 상당한 또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 이제 보수층 시청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유시민 이사장이 시작을 한 게 이와 또 무관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관측도 나오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18일이죠. TV 홍카콜라를 개국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한 여론 조작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었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예. 그것만이 좌파 광풍 시대를 끝내고 내 나라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비장한 내용으로 있었는데 이게 언제 개국을 한 겁니까? 그런데 18일 날 개국해서 지금은 개국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가 9만 7천 명을 넘은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카콜라의 이미지를 그대로 쓰고 있어서 상표권 문제도 제기된 바 있었는데요. 홍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주장을 밝혔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번에는 펩시콜라의 이름을 따서 TV 홍시콜라로 바꾸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문제를 힘 있는 세력이 코카콜라에 압력을 넣어서 시비를 걸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했군요. 네. 이에 대해서 이런 방송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논평을 내지 않은 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판적이었습니다. 뭐 아무 말 대잔치다, 광대짓이다 이런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특히 정의당에서는 유튜브에 영상을 직접 촬영해서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예. 콜라를 많이 먹으면 이가 많이 썩습니다. 그렇듯이 홍카콜라를 많이 구독하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영상은 보시는 것처럼 콜라 대신 사이다를 마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 본인의 이름을 단 사이다인 모양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손편지입니다. 예, 손편지. 누구의 손편지입니까? 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손편지 얘기인데요. 자신의 지지자 그룹 모임인 미래광장 회원들에게 이번 달 보낸 편지입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자신은 유럽의 혁신 현장 등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또 뒷부분에 보면은 회원들에게 우리는 무더위와 강추위를 겪으면서 나이테처럼 더욱 단단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혹시 설명이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안철수 전 대표 측근에게 여러 명 전화를 해봤는데요. 편지에 나온 그대로 이렇게 독일로 떠날 때 인사도 하지 못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안부를 전한 것뿐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봤던 그 편지 내용 또 보셨겠지만 그냥 단순한 안부 같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은 혹시 무슨 뭐 정계복귀 타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또 손편지인데다가 내용에 나이테처럼 성장할 것 이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정계복귀 신호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안 전 대표 측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안 전 대표 측이 안 전 대표가 현재 독일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정치 리더 등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근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안 전 대표의 측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거는. 하지만 그 의도와는 또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이런 경우에 또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치평론가 현재 구심점을 잃은 바른미래당의 지지층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이런 해석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구제 개편 여부에 따라 바른미래당의 현재 존폐가 좌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메시지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건데요. 예. 하지만 동시에 지금으로서는 그냥 송년 편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예, 이 역시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또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떠난 빈자리 누가 메울 수 있을까요? 오늘 피겨 국가대표 선발전은 그 물음에 답을 찾는 무대였습니다. 남자 차준환 선수는 4회전 점프를 연거푸 성공해 시상대 맨 위에 섰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3년 연속 정상에 도전했던 유영은 밝은 표정으로 연기를 펼쳤지만 음악이 끝나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9위로 밀리자 프리스케이팅에선 이를 악물었습니다. 종합 점수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1위는 이문수가 차지했습니다. 뮤지컬 시카고 음악에 맞춰 유려한 연기를 풀어냈고 점프는 깔끔했습니다. 쇼트 1위에 이어 프리에서도 127.81점, 이문수의 우승을 막을 선수는 없었습니다. 2달 전 김연아 이후 10년 만에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나섰던 김혜림은 쇼트 2위에 올랐지만 연이은 실수로 종합 점수 3위에 그쳤습니다. 시상대에서 마주한 세 선수, 김연아가 떠난 여자 피겨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희나 예림이 같은 경우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저도 항상 좋은 쪽으로 자극이 많이 되고 올 시즌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동메달을 따낸 차준환은 적수가 없었습니다. 프리에서도 로미오와 줄리엣이 흐르는 가운데 깔끔하게 어려운 4회전 점프를 성공했습니다. 총점 257.01점으로 개인 최고점에 못 미쳤지만 2위 이준영을 55점 넘게 제쳤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